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오케이. 자, 시작해보자. 먼저 9회 정답부터 먼저 그 종이 뜯어내야지 정답표.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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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석 윤서이 장윤서이 순서이. 자, 근데 두 문제를 왜 안 풀었을까요? 11번 12번 문법 빨리 해. 지금 빨리 해요. 아, 이런. 아니, 윤서이 미안해. 윤서이 이런 또 문제가 생기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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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1등급이 86점이구나. 많이 어렵네. 어려운 거예요? 이상하다. 난 쉽게 풀었는데. 어이씨. 낙엽 담 마기 연은이 낙엽 연은이 담. 문장들은 관광의 체육사 오케이, 됐습니다. 자, 1번에 5, 2번에 4, 3번에 3, 4번에 1, 5번에 4, 6번에 3, 7번에 1, 8번에 3, 9번에 4, 10번에 5. 여기까지가 화작입니다. 다 맞았고. 완전. 자, 그 다음 이제 문법 들어갑니다. 11번에 1. 네? 빨리 거. 12번에 2. 아니, 방금 푼 거니까. 13번에 2. 야, 방금 전에 풀었으면 틀려도 돼. 14번에 2. 오케이. 15번에 5. 여기까지가 문법입니다. 문법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거. 이거 현대소설입니다. 16번에 3. 17번에 3. 네? 18번에 17번 4예요, 3. 3. 18번에 5. 요게 현대소설. 현대소설이니까 세 번째 거. 아니야. 그 두 번째 거지. 그 다음에 고전 운문 들어갑니다. 19번에 4. 20번에 4. 21번에 2. 오케이. 이게 고전 운문. 그 다음에 독서 들어갑니다. 독서 22번에 5, 23번에 3, 24번에 1, 25번에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다 맞았지? 26번에 5, 27번에 1, 28번에 4. 자, 그럼 마이너스 몇 점 표시해 놓고 옆에다 조그맣게. 3.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갑니다. 29번에 1, 30번에 3, 31번에 4, 32번에 4, 33번에 4, 그 다음에 34번에 5.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점. 그 다음에 35번에 5. 빨리 거. 36번에 3. 자, 여기까지가 독서입니다. 점수 기록해 주십시오. 마이너스 몇? 총점에서 그 옆에다 적은 것만 빼주면 되잖아. 24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7번 들어갑니다. 37번에 5, 38번에 2, 39번에 2.
오케이. 40번에 1, 41번에 2, 42번에 1. 요게 고전 소설입니다. 첫 번째 거. 다 왔어요. 그 다음에 현대시 들어갑니다. 43번에 2, 세우. 44번에 3, 45번에 5. 자, 요게 현대시입니다. 자, 이제 총점을 기록해 주십시오. 잘 봤는데. 아닌가? 아직 모르나? 28, 22, 52에 65, 72, 76. 오! 아, 개잘 봤는데요? 81점인데요? 80일이야? 그럼 몇 등급? 2등급? 3등급? 네. 오, 2등급. 개잘 봤는데요? 오, 그렇지. 역시 내가 잘 가르쳐서 그래. 두 문제만 더 나왔으면 1등급도 되네요. 진짜네. 86이 1등급 커트라인이니까 어려웠어. 엄청 잘 봤는데요? 자, 그러면 화작은 내 기억으로 다 맞았던 것 같고, 네. 그 다음 문법 들어가 보자. 문법이 그 11, 12가 다 틀렸지. 자, 보자. 자, 보기에 설명에 따를 때 음운 변동 A, B가 모두 일어나는 것은 뭐냐? 자, 맨 입이야. 그러면 맨 플러스 입이잖아. 맨은 뭐냐? 맨은 얘는 접두사야. 접사란 말이야. 그 다음에 입은 얘는 어근이야. 그러면 접사 플러스 어근이니까 얘는 파생어지. 파생어인데 앞말에는 받침이 있고 뒷말에는 이 야요요유로 시작하니까 니은 첨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입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맨입이 돼. 요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는 니은 첨가가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국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억과 미음이 만나. 그러면 기억과 미음이 만나면 뭐가 들어가야 되지? 기억나는 거 있니? 자, 비음화, 바다가, 나무, 만나요. 이렇게 돼. 그러면 뭐냐 이게? 비읍, 디귿, 기억이 니은이나 미음 아무거나 하나를 만나면 그럼 기억과 미음 이렇게 되는 거지. 기억과 미음. 그럼 비읍, 디귿, 기억이 니은, 미음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만나면 이럴 때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어. 디귿은 니은으로 바뀌어. 기억은 이음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기억이 이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비음화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국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니은 첨가와 비음화가 일어나는 걸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막 1을 보자. 막 플러스 1이야. 그러면 막은 뭐냐? 접사야. 그 다음에 1은 뭐냐? 어근이야. 그러면 얘는 파생어야. 그런데 앞말에는 받침이 있고 뒷말에는 이 야요요유로 시작하니까 니은 첨가가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막 닐이 돼. 막 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기억이 니은을 만났네. 그러니까 기억이 뭘로 바뀌어? 이음으로 바뀌어. 그래서 얘가 다시 막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니은 첨가, 여기에서 비음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넌 뭐라 그랬니? 저는 2번이라 했어요. 2번 담요. 자, 보자. 담요. 요건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담요는? 잠깐만. 담요는 비음화가 안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담이 접사인지 어근인지를 모르겠어. 아, 그걸 좀 한번 찾아보려고. 저기 있나? 잠깐만. 쌤 지금 촬영 쌤 핸드폰 촬영 중. 쌤 핸드폰 촬영 중인가
아 맞다. 얘 사람이 있지. 아 지난번에도 그랬더니 자 그러면 제가 찾아볼까요? 아니 여기 담요 공기계야. 담요 단위로인데? 그럼 안 되는데? 야 담요야 담요. 그러면 얘는 단위로야. 그럼 아무것도 안 일어나. 담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그럼 담이 뭐라? 담이 뭐가 있다는 얘기인데? 담이 한자어네. 요는 우리나라 말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봐야 되지? 담요. 그러면 담 플러스 요가 되거든? 그런데 요는 어근입니다. 근데 담자를 뭔지를 내가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랬거든. 근데 한자어야. 그럼 얘도 어근으로 봐야지. 그러면 어근 플러스 어근이니까 합성어야. 합성어인데 앞말에는 받침이 있고 뒷말에는 이 야요요 유로 시작을 해. 그러니까 여기엔 니은이 첨가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느냐? 단요가 되는 거야. 니은 첨가만 가능합니다. 니은 첨가만. 그 다음에 비음아 바다가 나오만 나고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니은 첨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12번 보자. 제시된 탐구 과정을 고려할 때 A와 B에 들어갈 기역, 리을을 바르게 분류한 것은 뭐냐라고 했거든. 밑줄 친 말을 문장 성분과 품사를 기준으로 분류하시오. 이것은 새로운 글이다. 자, 그럼 기역은 뭐냐? 기역은 새로운 형용사입니다. 기역은 형용사. 그러면 리을은 뭐냐? 리을은 이것은 새 글이다. 관형사. 그 다음에 디귿은 빠르게 달린다. 형용사. 형용사. 리을은 빨리 달린다. 이거 부사. 이렇게 되거든. 그럼 형용사, 관형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문장 성분에 따라 관형어는 체언을, 부사어는 용언을 한정한다. 문장 성분에 따라 분류했을 때, 문장 성분에 따라 분류했을 때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기역, 니은이 뭐가 되느냐? 관형어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디귿, 리을이 뭐가 돼? 디귿, 리을이 부사어가 되지. 그치? 자, 다시 한번. 자, 새로운이 그리다를 꾸며주지. 서술어를 꾸미지. 그러니까 기억은 뭐야? 새로운이 글을 꾸며주니까 관형어 맞지? 니은이 새가 글을 꾸며주니까 관형어 맞지? 그 다음에 빠르게가 달린다라는 서술어를 꾸미니까 부사어 맞지? 빨리가 달린다라는 서술어를 꾸미니까 부사어 맞지? 그러니까 이걸 문장 성분으로 쪼개면 기역과 니은은 관형어, 디귿과 리을은 부사어로 쪼개져. 그런데 이거를 품사로 따로 쪼개면, 품사로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세 개로 쪼개진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품사를 틀렸네요. 그 다음에 자 현대소설은 하나 틀렸네. 한번 보자. 요거 뭐냐? 다시 원문리에서 라는 작품이네. 몇 번 틀렸니? 17번이요. 17번 보자. 거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 이 작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어머니의 산소에서 나가 어머니에게 건넨 이제 화해합시다. 그럼 아들하고 엄마가 아주 갈등이 심했나 봐. 그래서 말에 담긴 의미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한과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한과 어머니에 대한 나의 한을 연관지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적 갈등을 느끼던 내가 다시 월문리로 돌아와 어머니의 산소와 폐가를 정리하는 행동은 어머니의 기구한 삶과 한을 받아들이며 나의 한을 풀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는 잊고 있었던 젊은 시절의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리며 어머니와 화해를 한다 그랬어. 자, 먼저 처음부터 한번 보자. 독방에서도 라는 말을 통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거지. 예. 나는 지금 감옥에 있어. 그 다음에 독방에서도 울음이 터진 것은 어머니가 묻혀있는 서해안의 어느 이름 모를 야산을 향해 북쪽 벽 아래에다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절을 드린 다음이었다. 자, 나는 내가 지금 내 얘기하니까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지. 그리고 지금 또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거야? 죽음이야.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 때문에 북쪽에다가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나는 지금 울고 있는 상태야. 그치? 그렇게 한 그릇에 물 앞에 꿇어앉아 소리를 죽여 울면서 입안으로 중얼거린다. 홀령이 계신다면 한 번이라도 만나야 되겠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 한 번이라도 엄마를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처구니 없는 이기심이었지만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홀령이라도 한 번만은 모습을 나타내야 될 것 같았다. 당신 이거 3인칭 극존칭이야. 그러니까 엄마를 얘기하는 거야. 엄마의 말 맞다나 너무나도 드센 팔자를 타고 나서 뼈가 다른 남매를 뼈가 다른 남매라는 말은 뭐야? 배가 다른 남매야. 엄마는 지금 배가 다른 남매란 얘기는 뭐야? 엄마가 다르다는 얘기야. 뼈가 다른 남매를 또 다른 의부답이 그늘에서 길렀더니 이제 비로소 자식과 함께 산지 채 2년이 못 되어 이번에는 자식 때문에 죽었다.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나지. 내가 지금 감옥에 가서 엄마가 돌아가시게 된 건가 봐. 더군다나 자식은 당신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죄목 아래에 갇히게 되고 엄마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죄명이래. 그런 걸로 봤을 때 뭔진 잘 모르겠네. 당신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죄목 아래에 갇히고 거기다가 당신은 생모이면서도 법적인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생모가 맞는데 법적으로는 엄마가 아닌가 봐. 왜? 다른 엄마 밑에서 키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엄마가 나를 낳았어. 그런데 또 다른 아버지랑 결혼을 한 거야. 여기에 자식이 또 있고. 근데 이혼하고 이 엄마가 다른 엄마랑 재혼을 했어. 그러면 나는 옛날에는 아버지를 따라갔거든. 그러면 내 엄마는 모르는 아줌마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엄마는 생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자격을 지금은 이게 많이 법으로 고쳐졌지만 옛날에는 무조건 아버지 따라가게 돼 있었어. 이렇게 되니까 엄마 아버지가 이혼하면 나는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모이면서도 자식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법적인 친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마저 금지되어 자식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다. 여기서 뭐가 생겨? 한이 생기지. 당신의 병이라는 것도 화병으로 쓰러진 것이 원인이 되어 반신불수로 죽는 날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화병이 뭐가 되는 거야? 엄마 죽음의 원인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그렇게 한 그릇의 무술을 떠놓고 그 앞에 꿇어앉아서 나는 어머니에게 찾아든 단말마, 죽음의 순간이야. 단말마의 순간에 어머니가 반신불수의 몸을 뒤틀며 나를 향해 부르짖었을 외마디 소리, 이게 뭐야? 그리움의 소리였겠지.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았다. 실제로 본 건 아니겠지. 상상이겠지. 그치? 왜? 나는 그때 감옥에 있었을 테니까. 그만 울고 일어나 몸도 성치 않으면서 다 지난 일 아니여? 이건 뭐냐?
어머니의 묘소 앞에서야. 그러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5줄 있지. 요거 묶어줘봐. 요건 어디에서냐? 추록 후야. 감옥을 나온 후야. 그만 울고 일어나. 몸두성치 않으면서 다 지난 일 아니여? 이 선배가 대신 장사를 지내준 사람이 이 선배야. 내 한쪽 팔을 붙들어 일으키며 말했다. 나는 아직도 눈물이 흘러나오는 두 눈을 손잔등으로 찢으며 새삼스럽게 어머니의 산소를 둘러보았다. 요게 추록 후 얘기야.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가 다시 감옥 안 얘기야. 자, 내가 어머니의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한 것은 단식을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무렵이었다. 단식이 뭔지 알지? 밥 안 먹는 거. 어떤 종교를 지닌 것도 그렇다고 사후의 세계나 영혼의 존재를 굳게 믿는 것도 아닌 나로서는 어머니가 단말마의 순간까지 품고 있었을, 그러다가 외마디 소리로 나에게 남기고 왔을 예의 한에 대해서 전혀 속수무책이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그러한 자신의 무력감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그래 돌아가셨군 하고 쉽게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더욱 없었다.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나로부터 아무런 생각 없이 날마다 어머니에게 떠올렸던 물 한 그릇만을 하루를 견뎌내던 나는 마침내 사흘째 되는 날 비로소 자신의 단식에 대해서 의미를 붙였다. 조수다. 당신의 엄마야. 당신의 죽음이 한스러운 만큼 나도 거기에 못지않소. 나는 그때 누구보다도 바로 어머니에 대해서 이를 악물었을 것이다. 나는 굶어 죽을 결심이었다. 자살하겠다는 거야. 어머니가 나에게 남기고 간 한에 대해서 나는 그런 식으로나마 이겨내고 싶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한테 한을 주고 갔는데 나도 엄마의 한을 이겨버리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되게 골이 깊은가 봐. 어머니의 한에 대한 자식의 무력감에 이제는 한 자체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번져갔는지도 모른다. 열흘째 되는 오후 무렵이었다. 나는 창문 바로 옆에 누워서 쏟아 들어오는 초가을의 햇살을 아득한 시선으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언제부터 시작된지 모르게 웅웅 귀를 울리는 이명과 함께 담장 밖의 버드나무 숲에서 눈매미가 울어대고 있었다. 나는 절반쯤은 잠이 든 상태에서 꿈결에 서인 듯 나의 이명과 눈매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자 그런 소리들에 겹쳐서 문득 어떤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지금 아까 그 추록 후에서부터 지금 나는 어머니의 죽음이 나에게 여기에서부터 방금 전에 읽은 데까지가 뭐냐? 감옥 안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과거 예상하는 겁니다. 요게 과거 예상이야. 이놈의 세상을 어이 넘어갈 거나 어머니였다. 6살 무렵이었던 이제는 과거야. 나는 어머니의 무릎 위에 눕혀져 있었다. 늦봄의 긴 오후나절을 툇말 위에 앉아서 어머니는 칭얼대는 나를 달래며 시름겨운 노래를 부르는 것이었다. 극심한 중년 끝에 닥친 보릿고개를 견디다 못한 어머니와 누님과 나, 이렇게 세 식구는 논가의 웅덩이에 있는 물풀을 건져다가 밀겨울에 버무려 죽을 쑤어 먹었다. 자, 봐봐. 논가의 웅덩이에 있는 물풀을 건져다가 밀겨울에 버무려서 죽을 쑤어 먹었대. 진짜 가난한 거지. 그치? 그 중에 어렸던 내가 물풀에 독이 올라서 온몸이 퉁퉁 부은 채 거의 죽어가는 중이었다. 그런 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어머니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육자배기의 느린 자락으로 시름을 달래고 있었다. 어머니의 노랫소리는 나의 이명처럼 끊어졌다 다시 이어지며 계속해서 들려왔고 나는 그 노랫소리를 들으며 베개를 흠뻑 적셨다. 나는 감옥에서 여기까지가 뭐냐? 과거야. 내가 6살 때 죽다가 살아난 과거. 나는 감옥에서 나와 월문니, 어머니가 돌아가신 고향이야. 월문니에 들렀다가 어머니의 죽음이 자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화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자살하신 거야. 서울로 돌아온 후에 폭음으로 몸과 정신이 쇠약해진 나는 답답한 마음과 응어리진 슬픔을 안고 다시 월문니를 찾는다. 어머니의 산소 앞에 있는 꽤 큰 덩치의 아카시아 숲이 시야를 답답하게 하는 느낌이어서 너무 무리다 싶으면서도 나질대었다. 토비 없이 남만으로는 역시 무리여서 대충 위까지나 치려고 말려다고 했는데 차츰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좀 더 아카시아 나무의 밑둥에 손이 대자 역시 예감대로 밑둥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 봉분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었다. 봉분이 뭔지 알지? 무덤 둥그렇게 생긴 거. 그걸 봉분이라 그래.
톱이 없으니 남만으로는 역시 좀 더 아카시아 나무의 밑둥에 손을 대자 역시 예상대로 봉분의 형태가 드러나는 것이었다. 나는 기진맥진해가면서도 결국 아카시아 숲을 모두 쳐냈다. 그것이 봉분임을 확인한 순간 나는 너무 지친 나머지 어머니 산소 앞에 벌렁 낮아빠져 버렸다. 물뚝 잘했다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어머니처럼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몸을 뒤집어 어머니의 산소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화해합시다. 산소에서 돌아올 때는 이미 정오가 지난 무렵이었다. 나는 마치 어머니의 산소 앞에 아카시아 숲을 쳐내듯이 집 안팎을 손질하기 시작을 했다. 자, 그럼 뭐야? 아카시아 숲과 집 안팎은 둘 다 뭘 의미하느냐? 한이야, 한. 그걸 쳐냈다, 정리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한을 정리했다라는 얘기야. 집 안팎을 손질하기 시작을 했다. 안팎의 방문을 고쳐서 다시 달고 창호지를 구해다가 새로 문을 바르고 마룻바닥에 겨처럼 내려앉은 먼지들을 씻어내고 뒤지에서 죽어있는 몇 마리의 쥐새끼들을 꺼내어 파묻고 안방에 나있는 쥐구멍들을 막았다. 내가 부엌에 무너진 부뚜막까지 마저 고쳐서 다시 무쇠솥을 올려놓았을 때에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때 아닌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다. 나는 문간방에 누워 있었다. 처마 기슭에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가 차츰 무성해지고 있었다. 나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이부자리를 들고 안채로 건너갔다. 방 안을 들어서며 내가 말했다. 이런 밤에는 혼자 자기에 서로 외로운 법 아니요? 그러니까 같이 있자는 거지. 이거 지금 돌아가신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평소에 어머니의 잠자리였던 아랫목 바로 옆에 이부자리를 깔고 누웠다. 그러자 나는 마치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이 끝까지 와버린 것처럼 깊고 아득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자리에 누워서 나는 어느 사이에 자신이 바로 이 폐가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어느 사이에 나는 또다시 어머니와 내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뭐야? 화해한 거지. 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다. 오메 내 새끼야. 처마 기슭에서는 여전히 낙숫물 소리가 무성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울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망망한 그리움이었다. 그러다가 나는 잠이 들었고 나는 꿈을 꾸었다. 고향의 장터였다. 장을 보는 사람들로 붐비는 어물점 부근이었다. 30 언저리의 젊은 여자. 이게 누구냐? 엄마가 젊었을 때야. 양옆에 어린 남매, 이게 이제 자기가 하나가 나지, 데리고 앉아서 좌판을 벌려놓고 있었다. 좌판에는 갈치며 고등어 몇 마리가 덩그러니 올려져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여자는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여자 얼굴이 확신한 순간 나는 잠이 깨었다. 여자는 내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옛 여자였다. 과거의 어머니. 잠이 완전히 깨어난 다음에 나는 그 여자가 나의 새로운 어머니라고 생각이 되었다라고 했어. 그러면 3번 보자. 내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한에 대해서 무력감을 느끼며 독방에서 굶어 죽을 결심으로 단식을 하는 것에서 어머니의 한을 받아들이며 이랬거든. 자, 봐봐. 이거는 뭐냐면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동이지. 그치? 내가 지금 나는 감방에 있어. 근데 어머니의 부고를 들었어. 근데 화병으로 돌아가셨대. 그래서 나는 정말 난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단식을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니의 한을 받아들이며 이건 아닌 거지.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래? 어디 해봅시다. 나 죽음으로써 어머니의 한을 뛰어넘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의 한을 받아들인다면 내가 굳이 단식을 내가 엄마가 죽었듯이 나도 죽어서 어머니의 한을 극복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안 하겠지.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지. 몇 번이라고 했니? 4번이요. 4번. 내가 다시 월문리로 돌아와서 어머니의 폐가를 손질한 후에 어머니와 한 몸이 되어 있다고 느끼는 점에서 내가 어머니의 삶을 받아들인다. 이건 뭐니? 화해? 화해지. 화해지.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짐작한다. 맞지. 그 다음 또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자 39번에서 21번 고전 운문. 이거 다 맞았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22번에서 25번 다 맞았지. 네. 오케이. 그러면 26번에서 28번 사이에 틀린 게 있는 거지.
28번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다시 읽고. 아니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겁니다. 지금 왜요? 시간이 이제 그걸 해야지. 아이고 이거. 자, 이거 틀릴 수가 없는데. 정말? 그럼 지금 한번 해볼까? 제가 잘못 읽었어요. 그래? 이게 28번 제일 쉬운 문제는. 그러면 요거 건너가고요. 그 다음에 29번? 29번에 34번에서 맞은 게 틀린 거 있니? 많아요. 그래?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려워요. 내가 너한테 옛날에 그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철학이 어렵다고. 이게 9회지. 9회 29번부터 9회 29번부터 29번부터 자, 그 다음에 고전, 운문, 그 다음 파트를 꺼내주시오. 그리고 요 뒤에 있니? 10회가? 10회가 있구나. 10회 있고, 10회가 마지막? 10회가 마지막이구나. 아니, 왜냐면 걔가 이쪽 반으로 오면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뭐요? 희건이, 다 다음 시간에 올 거야, 아마. 고선. 자, 고전, 운문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빡세게 나가고 일찍 끝내실 수 있으신가요? 일찍이면 몇 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9시 반? 진짜 빡세게 하고 9시 반. 좋아.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내가 너한테 그 얘기를 했던 경험이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고려시대에는 문학 장르가 두 개가 있다. 고려시대에는 문학 장르가 두 개가 있는데 서민의 문학 장르가 고려가요라면 양반의 문학이 경기체가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이런 얘기 했던 거.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서민의 문학은 고려가요야. 근데 양반의 문학은 경기체가야. 근데 경기체가에서는 딱 한 작품만 배우면 됩니다. 지금 하는 한림별곡. 한림별곡도 별거 없어. 한림별곡. 요거 한 작품 정도 배우면 되는데 경기체가 자체를 왜 공부를 안 하느냐? 첫째! 문학성이 떨어져. 문학성이 떨어집니다. 왜 떨어지느냐? 양반의 자부심만 가득해. 거기다가 향락적이고 퇴폐적이야. 향락, 퇴폐. 내가 좋아하는 거. 향락적이고 퇴폐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육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야. 얼마나 문학성이 떨어지는 건 지문을 딱 보자마자 이게 뭐예요? 이 소리가 나올 거야. 그러면 왜 경기체가라고 하느냐? 지문에 보면 경귀, 어떠하니 있고 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 그래서 경기체가야. 그게 뭔 뜻이에요? 경치 그것이 어떻습니까?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야. 내가 이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영국에서 샤프인데 이게 하나당 20만 원짜리 샤프야. 이거 우리 아빠가 사온 샤프야. 한 20만 원 정도 해. 어때? 여기에 뭐가 있어? 자부심. 그렇지. 그 모습 그것이 어떠합니까? 여기에 양반에 대한 자부심이 잔뜩 들어가 있어. 한번 보자. 얼마나 문학성이 떨어지는지는 그냥 다 나옵니다. 밑에 보면은 내가 해석 다 달아놨지? 네. 자, 봐봐. 원순문, 유원순의 문장.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이 다 뭐냐면 그 당시에 그거의 대가들 있지. 대가와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문학 장르를 서로 연결시켜 놨어. 유원수는 문장을 잘했어. 인노시, 이인노는 시를 잘 썼어. 공로사륙, 이공노는 사륙 변여문을 잘했어. 야, 이게 문학이야? 이게 문학이야? 그러니까 유원순, 인노시, 공로사륙, 이건 뭐야? 유원순의 문장, 이인노의 시, 이공노의 사륙 변여문, 이거야. 그 다음에 이정원, 진알림의 쌍원주필. 이정원은 이규보입니다. 이규보, 진알림, 한림학자, 한림진화. 그 다음에 쌍원주필. 쌍원주필은 뭐냐면 내가 한 수를 지으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따로 한 수를 지어.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또 한 수를 지어. 그럼 걔가 맞춰서 또 한 수를 지어. 이 두 사람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시를 굉장히 잘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춘기대책, 유춘기의 대책문. 그 다음에 광군경의, 민간경의, 민간균의 경서풀이, 양경시부, 김양경의 시화부.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시야?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거랑 똑같아. 임요한의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페이스의 롤, 무릎의 철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게임에. 그거하고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야. 이게 무슨 문학이야? 이러니까 문학성이 있어? 없어. 그 다음에 위시당, 위는 간단사입니다. 시당, 과거 시험장의 경, 모습, 기, 그것이 어떠하니 있고 그것이 어떻습니까? 그 과거 시험을 봤던 그 모습, 그 사람들, 지금은 대가가 됐지만 그 사람들도 다 과거 시험 봤을 거 아니야. 그 과거 시험장의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뭐야? 양반들에 대한 자부심이야. 근데 문학성은 그지야. 맞잖아. 문학성이 어딨어. 그 다음에 이게 뭐냐? 첨가하는 악곡의 이름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지장조, C마이너 뭐 이런 거야. 금학사의 옥순문생, 금이라는 학사의 금이라는 학사의 옥순문생, 수많은 뛰어난 문화생들, 금학사 옥순문생, 금이 학사의 뛰어난 문화생들, 위 감탄사야. 나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란 말입니까? 이게 뭐야? 이게 1년이야. 1장이야. 문학성이 없는 게 그냥 느껴지지. 그러니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자, 다시 한번. 자, 유원순의 문장, 이인노의 시, 이공노의 사륙변념은, 그 다음에 이규보, 진화의 쌍은주필, 유춘기의 대책문, 김광균의 경서풀이, 김양경의 시와 부. 과거 시험장의 모습, 그것이 어떻습니까? 여기 자부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이학사의 뛰어난 문화생들, 나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란 말입니까? 없어 문학성. 제로야, 제로. 그 다음에 당당당, 당추자, 조현남귀. 네, 위 날조차 몇 분이 있고에서도 자부심이 나옵니다. 당연하지.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금위라는 학자가 있었나 봐. 근데 내가 그 금위 학자의 제자야. 그러니까 나까지 포함해서 그 수많은 금위 학자의 제자들, 나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란 말입니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도 금위 학사의 뛰어난 학자의 아주 뛰어난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 문학성이 제로야. 그 다음에 8장은 요거 하나가 문학성은 없는데 왜 요거, 그러니까 사실은 1장은 쓰레기고 8장 때문에 집어넣는데 8장이 왜 집어넣느냐? 고려가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고유어가 많이 쓰였어. 그나마 많이 쓰였다는 거야. 자, 당당당, 당추자, 조현남귀. 자, 당당당, 당추자, 당당당. 음수율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 없는 말을 집어넣은 거야. 당당당, 당추자, 호두나무야, 호두나무. 그 다음에 조연나무, 쥐엄나무야. 호도나무와 쥐엄나무. 홍실로, 홍글이 메어이다. 홍실로, 붉은 실로, 홍글위. 글위가 뭐냐? 그네야.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맵니다. 그럼 여기서 홍이 뭐냐? 정염의 색이야. 선생님, 말이 어려운데 정염이 뭐예요? 그 뭐지? 코카인 그겁니다. 야한 거야. 붉은 실로
붉은 그네를 맵니다. 당겨라 밀어라 정소년아. 정시소년아 당겨라 밀어라. 그네를 당겨라 그네를 밀어라. 누가? 정시소년아. 그런데 그때 내가 얘기했을 거야. 그네 타기는 뭘 의미한다? 예. SEX를 의미해. 예. 근데 지금 그네 탈 때 이렇게 타니까 그네를 이렇게 타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붉을 홍자야. 그래서 퇴폐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당겨라 밀어라 정시소년아. 내 가는 곳에 남이 갈까 두렵다. 그러면 내 가는데 밑줄 쳐봐. 내 가는데 1번이 뭐냐? 학문적 경지. 내 학문적 경지에 남이 갈까 두렵다. 학문적 경지. 두 번째 쾌락의 경지. 쾌락의 경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곳에 남이 갈까 두렵다. 뭐 나쁘게 얘기하면 오르가즘이 되겠지. 그 다음에 위 내가 가는데 남이 갈까 두렵다. 그 다음에 사곡섬섬 쌍수길에 옥을 깎은 듯한 부드러운 두 손에 사곡섬섬 쌍수길에 옥을 깎은 듯한 두 손에 수수동유 손잡고 노는 모습 경기 어떠하니 있고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그네에서. 뭐 하면서? 밀고 당기면서. 그러면서 손잡고 노는 모습. 누구와 손을 잡어? 정소년하고. 그럼 시적 화자는 남자일 거 아니야. 예. 내가 누구 손을 잡어? 소년의 손을 잡네? 그럼 뭐야? 손잡고 놀잖아.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지? 그게 이래서 연결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부심이 많고 향락적이고 퇴폐적이야. 그래서 문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거 말고 문학성이 또 하나 떨어지는 게 뭐가 있냐? 조선시대 악장이라는 게 있어. 악장은 뭐 때문에 문학성이 떨어지느냐? 이제 경기체가 문학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했어. 악장은 왜 문학성이 떨어지냐? 잘 생각해봐. 지금 서열 3위였던 이성계가 갑자기 나라를 엎어버리고 서열 1위가 돼버렸잖아. 그러면 서열 원래 1위였던 애들은 왕족들은 화가 잔뜩 나 있겠지. 그리고 자기보다 밑에 있었던 이성계가 자기보다 위에 올라가니까 문신들이 짜증이 났겠지. 그치? 걔네들이 모두 이성계를 쌩까버립니다. 초기에. 그리고 백성들도 이성계 편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양을 개성해서 수도를 개성해서 한양으로 옮긴 거였어. 만약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면 굳이 개성을 한양으로 옮길 필요가 없었겠지. 근데 국민적인 그것도 받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한양으로 옮겼어. 그리고 났는데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 건국이 정당했다라는 걸 막 선전해야 돼. 그걸 뭘로 했느냐? 악장으로 했어. 노래를 계속 만드는 거야. 노래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독재시대 때 전두환이 뭘 했냐면 음악을 만들 때 무조건 건전가요를 앨범마다 무조건 한 곡씩 집어넣게 했어. 무조건 건전가요를. 우리 대한민국은 살기 좋아요. 행복해요. 오 대한민국 살기 좋아요. 이런 노래. 대한민국이 좋다. 살기 좋다.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하다. 이런 거 노랫말을 집어넣는 무조건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도 모든 노래에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집어넣기 시작을 해. 그게 악장이야. 그러다 보니까 문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나중에는 나라가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기틀이 잡히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 필요 없지. 그러니까 악장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그러니까 걔네들은 문학성은 없고 무조건 목적성이야. 뭐? 조선 건국의 정당성.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좀 있으면 나와. 거의 무협지 수준이야. 말도 안 되는 무협지 수준이야.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러면 옆에 날개칸 보자. 자, 갈래는 경기체가야. 성격은 과시적이야. 향락적이야. 풍류적이야. 형식은 전 8장으로 전대절, 후소절로 이루어져 있어. 그 다음에 삼음보 대체로 334조고 주제
신흥 4대부들의 학문적 자부심과 향락적인 풍요 생활이 나타나. 의는 뭐냐? 최초의 경기체가야. 그래서 얘가 나중에 가사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지만 문학성은 제로입니다. 네가 봤잖아.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풀어 주십시오. 이게 마지막이야. 그 다음부터 조선문학이 들어갑니다. 안녕. 윤서이. 안녕. 제가 볼까요? 봐야지. 이게 편집만 할 수 있으면 훨씬 줄일 수 있거든. 양을. 왜냐면 지금 같은 거 빼버리면 되잖아. 이제 양이 너무 기니까 3시간이니까. 수업을 좀 짧게.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그래. 근데 난 편집을 잘 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다 3시간짜리 다 그냥 올려버려. 그러니까 고3짜리 여학생이 한번 결석을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었거든. 다 봤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절반보다 때려쳤대. 왜? 그랬더니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애들 문제 풀 때. 야, 그럼 너도 문제 풀지. 물론 그러면 되지요. 이러면서 그냥 흐지부지 말더라. 근데 이거 약간 애매한 게요. 몇 번? 문학 주간식의 2, 3번. 주간식의 2, 3번 보자. 8장에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우리말 위주의 시어를 구사했기. 8장에 문학성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맞아.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말 위주의 시어가 구사했기 때문에 이건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문학성이 어떤 비유적 표현이라든가 아주 진짜 문학성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말이 그나마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냥 교과서에 실리는 정도야. 그리고 선거에서 자신의 신분이 뭐 남자 이런 걸 말해주는. 이 노래의 시적 화자는 정소년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도 아니지. 그러니까 액수지. 색채 이미지 없고. 아니야, 있습니다. 네?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당대 4대부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색채 홍. 붉은색을 통해서 당대 4대부들의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지. 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시가 있나? 비유적인 게 없죠. 네.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안 되지. 없어.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시어를 사용했냐? 아니야. 그쵸. 예. 사도짓을 쓰다 보면 대신에 타고 싶은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일본의 정답 그래서 50. 주관식은 OOX입니다. 네. 아직 풀었습니다. 바꿨습니다. 자, 2번에 2, 3번에 2, 4번에 5. 4번 틀렸구나. 보자. 자, 이 작품 안민가 배웠던 거 기억나지? 자, 그러면 보기의 화자가 이 노래의 화자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틀린 거야. 지금 이 화자, 보기의 화자는 뭐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태평해질 것입니다. 이거거든. 그러면 보기의 화자가 이 노래의 화자한테 할 말이야. 그러면 백성들이 즐기는 놀이에 참여하실 마음은 없으세요? 이건 아니지. 5번. 전혀 엉뚱한 말이잖아. 그치? 몇 번이라고 했니? 예. 이해했어? 반대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선호하게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돼서 이렇게. 그치. 반대로. 자, 이제 용비 어천가 들어가 보자. 이거는 정인지, 안지, 그 다음에 권제, 뭐 이런 사람들이 지은 건데 쉽게 아까 얘기했던 그거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했어. 그러다 보니까 문학성은 개똥이야. 그러니까 우리 문학에서 문학성이 개똥인 게 장르가 두 개밖에 없어. 경기체가하고 또 하나가 악장입니다. 이게 악장이잖아. 용비어천가. 자, 1장. 그나마 1장은 나. 아니. 2장하고 125장 두 개 빼놓고는 다 쓰레기입니다. 이것도. 자, 한번 보자. 해동이 어디냐? 조선이야. 우리나라 옆에 해석이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해. 해동에 융령이 나라샤. 여기서 말하는 융령은 뭐냐? 세종대왕의 6명의 조상을 얘기해. 근데 그것도 골 때리게 얘기했다. 어떻게 되느냐? 목이 또한 태태야. 목, 이, 도, 환, 태, 세. 이 세가 세종이야. 이 사람이 지은 거잖아. 그럼 6명의 조상이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이 6명의 조상들이 나라를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지금 이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얘는 태종 이방원, 세종의 아버지지. 야, 너 조선에 국왕도 외우지? 왕 그거. 그게 뭐죠? 태정태세 문단세 그거. 아 예. 4개만 얘기해봐. 처음부터. 태종태세요. 그럼 좀 이상하지 않니? 오. 태, 정, 태, 세 이렇게 가야 되지. 정이 빠졌어. 왜 뺐을까? 왜지? 왜냐면 자기 아버지가 정통성이 없는 게 들통날까봐. 왜냐면 세종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자기가 왕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사촌이 왕이 돼야 돼. 왜? 태종의 첫째 아들이 누구니? 정조야. 그래서 태정, 태세잖아. 근데 얘는 6째야. 6째인데 얘를 왕자의 난에서 쫓아내고 지가 왕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정상적이면 큰아버지인 정조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지금 6째 애인 아버지가 왕이 되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정조를 집어넣는 순간 뭐가 돼? 내 아버지가 쿠데타에 의해서 왕이 됐다라는 게 들통이 나잖아. 그러니까 요 정조를 없애버립니다. 그러면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이 6명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육룡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6명의 뛰어난 조상들이 있어서 이런 뜻이야. 조선에 6명의 뛰어난 조상들이 태어나시어 하는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늘에 복이 있으시니 고성이 동보하시니. 고성은 뭐냐? 중국의 나라를 세운 왕들이야. 고성. 이거는 중국의 나라를 세운 왕들. 나라를 세운 왕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뭐 예를 들면 금나라를 세운 금태조가 밥을 먹고 트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조도 밥을 먹으면 트름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금나라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조선을 세운 거예요. 똑같잖아요. 말이야 황구야. 이래. 자,
그러면 1장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2장 보자. 요게 어쩌면 유일하게 문학성이 뛰어난 거야.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건 뭐냐면 비유적 표현이 많이 쓰였다는 거거든. 자,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쇠 이렇게 돼 있거든. 자, 한번 보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이런 뜻이야. 그러면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멜쉐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이 좋고 여름 열매란 뜻이야. 열매가 많습니다. 요거고 그 밑에 거. 자, 샘이 깊은 물은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안이 그치고 내를 이루어서 바다에 갑니다. 요거거든. 요건데 그렇다면 여기에서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요거는 뭐냐? 근본이 튼튼한 나라. 근본이 튼튼한 나라는 이런 뜻이야. 근본이 튼튼한 나라는 바람과 가뭄, 시련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 좋고 열매가 좋다, 바다를 간다. 요거는 번영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야. 여기까지 문학성이 있어. 오케이. 자, 이제부터 수렉. 자, 들어가 보자. 적인이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있거든. 윗부분은 중국 고사, 아랫부분은 조선의 고사. 그 모기 또한 태태 있지. 그 사람들 얘기야. 똑같다 이거야. 중국이 이렇게 하고 나라를 세웠는데 우리나라 6명의 육룡이 이런 일을 하고 나라를 세웠다. 이런 거야. 봐봐. 적인의 오랑캐란 뜻이야. 오랑캐의 사이에 가시어. 오랑캐가 갈구건을 누가? 중국에 주나라를 세운 고공담보라는 사람이 이런 뜻이야. 주나라를 세운 고공담보가 오랑캐 사이에 갔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겠지. 여기 이제 오랑캐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살려고 여기 이제 들어갔어. 오랑캐 사이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 오랑캐가 가뢰건을, 이 말은 지금도 쓰이지. 야, 그만 갈고. 이런 말 있잖아. 그게 가뢰다에서 온 말이야. 갈구다. 오랑캐 사이에 가시어. 누가? 주나라를 세운 고공담보가. 그러자 오랑캐가 갈구건을 기산으로 옮기심도 하늘의 뜻입니다. 야, 이거 아니야. 주나라를 세운 고공담보가 여기 땅이 비어서 이리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쪽 오랑캐가 이 새끼 뭐야? 그리고 갈고. 이쪽 오랑캐가 얘 뭐야? 그리고 갈고. 그랬더니 얘가 기산으로 갔대. 이거야. 그러면 자, 야인 사이에 가시어. 자, 이건 누구 얘기냐? 익조 얘기야. 익조가 오랑캐 사이에 갔대. 근데 이 오랑캐들이 자꾸 갈구더래. 그래서 얘가 덕원으로 갔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더니 이 사람이 주나라를 세웠어. 그리고 나서 익조의 후손인 태조가 조선을 건국해서 똑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로 봤을 때 이거는 나라를 건국할 그런 그 모습입니다. 이거야. 그 다음에 구렁에, 자, 이건 누구냐? 금나라를 세운 금나라 태조 얘기입니다. 구렁, 이건 뭐냐? 낭떠러지야. 낭떠러지에 말을 모시어 도적이 다 돌아가니 반길 높인들 남들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 영화 보면 이런 거 많잖아. 자, 여기 막 이렇게 절벽이 있어. 이렇게 절벽이 있는데 막 여기서 싸움을 해. 그러다가 주인공이 져. 그러면 주인공이 도망가. 타가닥. 야, 안 되겠다. 타가닥. 그러면 이제 얘를 잡으려고 하는데 타가닥.
이거 있지? 영화 보면 많이 나오는 거. 예. 그거야. 그러니까 금나라 태조는 나라를 세우기 전에 싸움을 했다가 졌어. 도망갔어. 그런데 이 구렁텅이에서 이 낭떠러지에서 얘는 이렇게 도망을 갈 수 있었는데 다른 애들은 못 따라갔다 이거야. 자, 그리고 석벽에 말을 올리시어 도적을 다 잡으시니 한 번 뛴들 남들이 오라리이까. 자, 요건 무슨 얘기냐? 요것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성계는 일본 애들한테, 특히 이성계는 일본 싸움에 특화되어 있는데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래서 얘가 조선을 건국하기 전까지는 최고의 장군이었어. 근데 하루는 대마도에 정벌을 간 거야. 근데 이 쪽발이 새끼들이 딱 여기다가 성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이 쪽발이 새끼들이 여기서 안 나오는 거야. 왜? 이성계가 싸움을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이방원한테 시켜서 야 가가지고 얘기토 좀 해봐. 그리고 갔어. 그랬더니 야 쪽발이 내려와. 야 나랑 얘기토 하자. 그러니까 일본 쪽발들이 이렇게 내려보더니 나가래로 쪽발 이래버린 거야. 안 나와. 그러니까 아버지 안 나오는데요 이 새끼들이. 우리가 너무 싸움을 잘하니까 안 나오나 봐요. 그랬더니 야 비켜. 그랬더니 이성계가 말을 몹니다. 따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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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아 으아 차차차차차차 문 열었다 쳐라. 이게 말이야? 그렇게 써있잖아. 봐봐. 석벽에 말을 올리시어. 석벽에 말을 올렸대. 석벽에 말을 올리셔. 여기서 도적은 누구냐? 외적을 얘기하는 거야. 도적을 다 잡으시니 한 번 뛴들 말이 한 번 번쩍 뛴들 남들이 오를 수 있겠습니까? 누구만? 이성계만 올라가. 그러니까 이것이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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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벽 부앙 이게 뭐야 이게 문학성도 아니고 이거 완전히 내가 그래 왜 지난 시간에 무협지라고 얘기했던 거 있지? 그거야 이거. 소설인데. 그 다음에 125장입니다. 자, 요것도 많이 나옵니다. 125장. 자, 1000년 전에 미리 정해졌대. 자, 봐봐. 지금 조선이야. 지금 건국한 지 얼마 안 됐어. 그리고 고려가 있어. 그리고 앞에 신라, 통일신라가 있어.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미 1000년 전에 조선이 건국되는 게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얘네들은. 조선의 왕인데 1000년 전에 미리 정해졌어. 어디에? 한수. 한수가 뭐냐? 한강이야. 한강 북쪽에. 그럼 한강 북쪽에 뭐가 있어? 한양. 지금은 이렇게 한강이 있으면 서울이 이렇게 돼 있잖아.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잘 생각해봐. 사대문이 어디에 있니? 한강 북쪽에 있어. 동서남북. 왜? 한양은 한강 북쪽에만 이렇게 있었어. 그러다가 이제 경제가 커지고 나라가 막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여기 밑에까지 내려온 거야. 옛날에는 강남, 너희도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보면 나오잖아. 강남, 잠실. 너 잠실이 옛날에 섬이었던 거 아니야? 잠실이 옛날에는 잠실도라는 섬이었어. 여의도처럼. 근데 그걸 메꿔버린 거야. 그래서 제2롯데월드 지을 때 그렇게 싱크홀이 많이 생겼던 거야. 왜? 기반이 튼튼하지 않거든. 그 섬이었으니까. 밑에가 물이 아니야, 물. 이게 싱크홀이. 너 생각을 해봐. 잠실 롯데 제2월드 잠실 롯데월드 제2월드 롯데월드 지을 때 싱크홀 진짜 많이 생겼잖아. 잠실 쪽에. 왜? 잠실이 원래 섬이었거든. 원래 잠실도라는 섬이었어. 그리고 강남도 옛날에는 그게 갈대밭이었다는 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개발되기 전에는 그냥 갈대밭이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강남 이쪽은 여기 목동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찌질한 애들이 사는 동네였는데요. 그러다가 이걸 개발을 하니까 여기가 더 좋아진 거야. 그래서 여기가 비싸진 거지. 왜? 여기는 문화유산들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개발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촌마을 그러면 전부 다 고택들이 있잖아. 그거 어디에 있어? 다 강북에 있잖아.
그래서 4대문이 다 강북에 있습니다.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다 강북에 있어. 강남 쪽에 없잖아. 왜? 여기만 한양이었거든. 그러니까 한수 북의 한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0년 전에 미리 정해졌어. 뭐가? 한강 북쪽에 한강 북쪽에 이미 조선이 1000년 전에 정해졌어. 그런데 누인개국하샤 이렇게 돼 있거든. 누적됐어. 뭐가 인이 인의 예지할 때 인이 누적돼서 개국 나라를 세우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6명의 용이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인을 누적시켰어. 그래서 그 인이 누적돼서 마일리지가 쌓여가지고 조선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개국나라를 푸는 거지. 누인개국하셔. 복이 있는 애가 끝없습니다. 자, 성신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훌륭한 임금들이 대를 이어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경천근민해야지만 경천근민 존경해야 돼. 하늘을 근면해야 돼. 백성에게. 그러니까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에게 근면으로 다스려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왕들이 이어지더라도 백성에게는 근면하고 하늘에게는 공경하는 자세로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더욱 굳어질 것입니다. 뭐가? 나라의 번영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나오느냐? 이거 하면 안 돼요 라는 경계하는 면을 얘기해 주는 거야. 임금들아, 후대 왕들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임금들아, 알아두십시오. 낙수에 산행을 가서 할아버지를 믿었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라에 우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중국의 하나라에 우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나라를 60년 동안 다스렸어. 근데 나라를 굉장히 잘 다스렸어. 얘 아들이 누구냐? 태야. 근데 이제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겠지. 그러다가 지가 먼저 죽습니다. 지가 먼저 죽어. 너무 오래 살아서. 야, 나라만 60년을 다스렸으니까 만약에 10살에 즉위했다면 70살 아니야.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이제 이 우왕이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태강왕한테 왕위를 물려줘. 근데 생각을 해봐. 지금 우임금이 나라를 워낙 잘 다스려놨다 보니까 나라가 굉장히 튼튼하게 아주 골격이 잘 잡혀있어. 그러니까 얘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맨날 뭐 하느냐? 여자 끼고 산에 가서 사냥합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사냥 간다 그러면 사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거기에 뭐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말 타고 그 다음에 활 차고 칼 차고 뭐 사슴 잡고 호랑이 잡고 이러잖아. 그러면 걔네들만 갔을까? 낮에는 사냥을 했겠지. 그럼 밤에는 뭘 했을까? 기생 끼고 술 처먹고 놉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단순히 걔네만 가는 게 아니라 기생들도 따라가고 밥 짓는 애들도 따라가고. 왜? 얘가 100일 동안을 거기서 놀다 가고. 그러니까 100일 동안 그냥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자연 하나가 되는 거지 뭐. 낮에는 짐승 잡고 밤에는 자연과 하나가 되고 홀딱 벗고서 뭐 이렇게 100일 동안을 매일같이 이렇게 노는 거야. 그래도 나라가 튼튼해. 왜? 우임금이 워낙 나라를 잘 만들어놨으니까. 그런데 나라가 자꾸 지나니까 삐그덕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야,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신하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우임금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 태광왕 죽이라고 얘기해라. 아니면 당신도 죽고 태광왕도 죽는다. 이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임금이 태광왕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태광이 여행 다 마치고 사냥 다 마치고 돌아와. 그래서 얘들아 나왔어 문 열어 라고 할 때 화살 맞아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아무리 좋은 임금들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백성을 근면으로 하늘을 공경하면서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가 작살납니다. 후대 임금들이여 알아두십시오. 태광왕이 낙수에 사냥을 가서, 산행이라는 건 사냥이야. 사냥을 가서 할아버지 우임금을 믿었단 말입니까? 우임금만 믿고 나라를 개판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 왕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잘 나라를 다스렸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개판치면 태광왕이랑 똑같은 꼴이 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한자성어 뭘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의 본보기로 삼는다. 한자성어 경천금은 아니지. 경천금민은 경천 하늘을 공경하고, 금민 백성을 근면으로 다스리라는 뜻이고, 타산지석 무슨 뜻이냐? 다른 사람의 산에 돌로써 내 산의 옥을 갈아낸다라는 뜻이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의 본보기로 삼는다라는 뜻이야. 타산지석. 요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 주십시오. 요거 문제 5번까지 있습니다. 요거 하고 잠깐 쉴 겁니다. 벌써 1시간 반 지났어. 우리 아까 쉬는 시간 없이 쫙 갔잖아. 그치? 벌써 1시간 반 지났어. 잠깐 쉬었다가, 그래 뭐, 네 말처럼 좀 일찍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자. 그리고 아마 3월 20일 전부터 내신 대비 들어갈 겁니다. 20일이요? 네. 왜냐면 4월 말쯤에 중간고사 봐. 그럼 내신 대비 5주 합니다. 되게. 근데 뭐의 송출과예요? 송. 네. 어. 수호를 공개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땡땡땡이 뭐뭐의 송출과라는데. 조선 건국이었죠. 네, 조선. 이 노래는 6년에 걸친 역대 임금들의 행적을 찬양하고 후대 왕에게 왕업의 수호를 권계는 훈계야.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 건국의 송축가이며 영웅 서사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근데 워낙 불화가 심해서 그냥 무협지 같은 거야. 무협지. 내가 볼 땐 문학성 없어. 그러니까 아까 그래도 얘는 그래도 나. 아까 경기체가 진짜 문학성 없지 않냐? 네. 너무 없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체가는 아예 그걸 안 해. 교과서에도 잘 안 실려. 근데 그 아까 했던 그 하나 경기체가 한림별곡 정도만 그나마 좀 고유어가 많이 쓰였다는데, 그 고유어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없어. 뭘 그네를 타고 밀고 없어 내용. (125선에서) 핵심이 되는 구절은 무엇인가요? 뭘까? 저건가요? 경천금민. 그렇지. 경천금이지. 윤성아, 너도 같이 문제 풀어야 된다. 노는 거 아니야. 문제 풀어야 돼. 안 보는 거 아닌가? 그치. 이러고 이제 밖에서 이제 어머니가 초등학교 아이랑 같이 있으면 이제 쪽팔린 거지. 다 보여. 여기서 학원 전문까지 한 2m밖에 안 돼. 나 진짜. 빨리 학원 키워야 되는데. 저희가 많이 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내일도 오는 거 잊지 말고 문제 풀어서. 네. 지난번에 해서 알겠지만 안 틀리면 금방 갑니다. 네. 일찍 오고 싶으면 일찍 와도 됩니다. 내일 수업은 7시에 정규 수업이 다 끝나. 하늘의 뜻이시니 처음이신 곡학아세가 뭐예요? 곡학아세는 학문을 자기에게 이렇게 쓴다. 원래 학문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기한테 이렇게 쓴다. 다푼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봅시다. 1번에 건국, 2번에 비유, 3번에 꽃, 여름, 바다, 4번에 경천금미. 틀린 거 없지? 네. 그 다음에 1번에 5, 2번에 2, 3번에 3, 4번에 1, 5번에 5. 자, 잠시 쉬었다가 강촌 들어가겠습니다. 1시간. 오케이. 자, 시작합시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건 뭐냐? 강촌의 두보입니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 볼게. 중국에서 이 두보회가 어떤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느냐. 이 두보라는 사람은 중국의 모든 역사에서 단 한 명의 시인을 찾아라? 그럼 얘야.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이태백이야. 우리 관동별곡에도 이태백 진짜 많이 나오잖아. 근데 두보보다 못합니다. 근데 덕을 때린 건 이태백과 두보는 같은 당나라 시대 사람이고 만난 적도 있어.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전 중국에서 시인 1등과 시인 2등이 같은 시대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냐면 이거야. 유럽 역사 이래 음악 할 때 모차르트하고 베토벤 얘기하잖아. 근데 그 두 사람이 같은 시기 사람이잖아. 그거랑 비슷해. 그래서 이 사람은 당나라의 지방관리였어. 당나라의 지방관리였는데 이때 당나라에서 망이망소이의 난이 일어나. 그러면 지방에서 난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디 치니? 예를 들어서 여기 네가 지금 역성혁명을 일으키려고 여기서 해. 그럼 네가 여기서 제일 먼저 치는 데가 어디야? 양천구청을 먼저 쳐야지. 네. 그 다음에 서울시청 치고. 이렇게 하면서 세력을 넓혀가야 되잖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방관리는 그 지방을 떠나서 계속 도망다니는 거야. 계속. 그러면서 나라 걱정과 그 다음에 가족을 만나고 싶다는 두 감정을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근데 얘는 한 번 시를 쓰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런 스타일이야. 근데 이태백이는 한번 술 먹고 직 쓰면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이태백이라면 두보는 베토벤 같은 스타일이야. 그래서 이 사람을 시성이라고 부릅니다. 시성. 그리고 이태백을 시선, 시의 신선이다. 그리고 두보를 시성이라고 불러. 그런데 골 때린 게 우리나라에서 훈민정음을 만들었잖아. 예. 우리나라에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중국에 이제 원래 그 당시에 모든 글자는 한자였으니까 훈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번역을 해볼 거 아니야. 중국의 글을 우리 글로 바꾸는데 얼마나 잘 바꿔지느냐. 그때 뭘 했는 줄 아니? 두보의 시로 했어. 이것은 그게 두시언해야. 두시언해. 와. 뭐냐? 그러니까 이태백의 시는 안 했어. 근데 두보의 시는 했어.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도 이태백보다는 두보를 더 윗급으로 친 거야. 그래서 두보의 시를 언문으로 해석했다. 이런 뜻이야.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작품들이야. 자, 한번 들어가 보자. 맑은 가람, 가람은 강이지. 맑은 강 한 구비가 마을을 안고 흐르나니 긴 여름의 강촌에 일마다 유심하도다. 유심하다는 건 여유롭다. 강촌에서의 모든 일이 여유롭구나.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은 집 위의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의 갈매기로구나. 요 네 줄 묶어줘봐. 요 네 줄 묶어줘. 요 네 줄을 묶어주고 뭐라고 하느냐? 요걸 원경이라고 적어줘. 그럼 나머지 네 줄은 뭐겠어? 근경.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거 네 줄 보자. 늙은 겨집은 아내를 얘기하는 거야. 늙은 아내는 종이를 그려 장기판을 맹갈론을. 자, 장기판 세모쳐봐.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싯대를 만드는구나. 자, 그러면 낙살 세모치고. 그러면 장기판과 낚시는 뭘 얘기하는 거냐? 장기판과 낚시는 요거는 전쟁을 의미해. 장기판은 그야말로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싸우는 거잖아. 그리고 낚시는 다른 목숨을 빼앗는 거잖아. 그래서 장기판과 낚시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유로운 농촌의 모습을 어촌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지. 여유로운 어촌의 모습. 요 두 가지가 중의적으로 나타납니다. 어촌의 모습, 여유로운 어촌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내는 소일거리 하느라고 장기판을 종이에다 그려가지고 장기판을 만들고 아들은 고기 낚을 낚싯바늘을 만든다. 얼마나 여유로운 어촌의 모습이야. 근데 또 하나는 전쟁과 사육을 의미하기도 해. 그 다음에 한 병에 많은 병에 얻고자 하는 것은 오직 약물이니 조그만 몸이 그 밖에 무엇을 더 구할이 있고. 요 두 줄 또 묶어줘봐. 요 두 줄이 뭐냐? 이게 안분지족이 되는 거지. 요 두 줄이 또한 안분지족. 시가 굉장히 좀 편안하지 않냐? 그치? 그 다음에 또, 자, 첫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를 반대편에서 묶어줘. 요렇게. 여섯 번째 줄까지 요렇게. 첫 번째 줄부터 여섯 번째 줄까지. 이게 선경이야. 그리고 나중에 두 줄 요렇게 묶어줘. 요게 후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경 후정과 원경 근경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맑은 강 한 굽이 마을을 안아 흐르나니 긴 여름 강촌에 일마다 여유롭다. 절로 가며 절로 오는 것은 집 위의 제비요. 서로 친하며 서로 가까운 것은 물 가운데의 갈매기로다. 늙은 겨집은 종이를 그려서 장기판을 만들고 젊은 아들은 바늘을 두드려 고기 낚을 낚싯바늘을 만드는구나. 여기까지가 성경. 한 병에 얻고자 하는 바는 오직 약물이니 조그만 몸이 또 무엇을 구하겠는가.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나타나는 거지. 왜? 얘는 전쟁을 의미하니까 지금 자연은 너무나 편안해. 자연은 너무나 편안한데 지금 인간은 전쟁의 모습을 나타내니까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평화로운 정서가 나타나는 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제만 보자. 주제를 보면 여름날 강촌의 한가로운 삶의 모습. 그래서 표현은 선경 부정이 나오고 시선의 이동. 왜? 원경에서 긍정이니까 시선의 이동 나오지. 그 다음에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몇 번까지? 문제 4번까지 풀어주십시오. 두보시를 보고 있으면 되게 편안해. 아이고 야. 감기 초인가 보다. 히터 좀 틀어줄까? 네, 저 비염 있어가지고 먼지 알레르기. 그렇구나. 또 아까까진 괜찮다가 왜 갑자기 어디 먼지 많은 데를 갔다 오셔서 옷 털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옷을 털었다. 왜 옷을 털었다? 팬이. 이면적으로 서로 흩어진 이면선을 풍자하고 있다. 맞지? 겉으로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지만 뒷면에서는 장기판 만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목숨을 뺏으려고 하는 낚싯바늘을 만들고 이런 부분이 나타나니까. 비애감을 드러내는 게 맞나요? 글쎄, 이건 비애감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그쵸. 아, 그게 정답이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아이폰을 쓰는구나. 예. 아이폰이 갤럭시보다 뭐가 좋아? 갬성. 갬성. 근데 아이폰 싫어해요. 아니, 난 뭐가 좋은지 모르겠더라고. 비싸기만 하고. 그니까 저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삼성. 똑같은데 내가 볼 땐 정말 똑같거든. 오히려 작기만 하지. 그래서 삼성을 바꾸려고 이번 주. 핸드폰은 커야 돼. 이번에 공신폰을 바꾸거든요. 아, 좋지. 공신폰 아주 좋지. 반어적인 표현이 쓰였나요? 아니, 하나적인 표현 안 쓰였지. 그렇죠. 응. 그래 정답이군. 그리고 이거 끝나면 너희들 뭐 들어갈 거냐면 이
이거 끝나면 요 책 들어갈 겁니다. 올해 수능 특강. 끝날까요? 언제든 끝나겠죠. 1년 내내 할까. 자, 1번에 안분지적 또는 안빈낙도, 2번에 5, 6, 그 다음에 1번에 3, 2번에 5, 3번에 2, 4번에 4. 오케이. 자, 3번 틀렸어. 3번 보자. 이 노래를 읽고 토의한 학생들의 대화로 틀린 걸 고르래. 이거. 알겠어? 예. 자, 그 다음에 춘망, 봄을 그리워한다 라는 뜻이야. 보자. 나라가 패망하니 땅과 강만 이어져 있고 성 안을 보니 풀과 나무만 무성하구나. 그러면 이게 대구 관계를 이루고 있지. 나라가 패망하니 선과 강이 있고 성 안을 보니 풀과 나무만 무성하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느냐. 사람은 지금 나라가 망해서 전부 다 도망갔는데 성 안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풀과 나무가 무성하대. 그러면 첫째, 자연과 인간의 대조가 나타나지. 그리고 둘째, 요 두 줄이 뭐가 되느냐? 선경이 됩니다. 요 두 줄이 선경.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대조. 자연, 인간의 대조. 요게 나타나. 그리고 또 대구가 나타나고, 대구, 대조, 그 다음에 선경,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끝까지가 후정이야. 자, 나라가 망하니까 여기서 실제로 망한 건 아니지. 지금 그 전쟁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지금 막 쑥대밭이 된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절을 감탄하니 여기서 야 봐봐. 지금 나라가 패망했고 얘가 도망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면 감탄이 맞을까? 한탄이 맞을까? 한탄. 그런데 감탄은 긍정적일 때 쓰는 말이고 한탄은 부정적일 때 쓰는 말이지. 그렇다면 한탄이 맞는데 감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반어적인 개념이 되는 거지. 시절을 한탄하니가 맞겠지. 시절을 한탄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하고. 자 봐봐. 꽃이 눈물을 뿌리게 한 거니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니?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건데 꽃에 의해서 내가 눈물을 흘림을 당한다고 표현했으니까 주객전도가 되는 거지. 또 여의었음을 슬호니 여의다. 지금도 쓰는 말이야. 뭐냐? 이별하다. 부모님을 여의고 라는 표현을 쓰잖아. 여기서는 여의었음을 이별함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하는구나. 내가 슬퍼하는 건데 새가 놀라게 한다라고 해서 꽃과 새는 둘 다 주객전도가 됩니다. 시절을 한탄하니 꽃이 눈물을 뿌리게 만들고 가족과 이별함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한다. 봉화는 뭘 의미하지? 전쟁을 의미하지. 그럼 전쟁에 여러 요소가 있는데 봉화는 그 중에 하나니까 대유법이 되는 거지. 봉화가 석 달을 이었으니 그건 뭐야? 전쟁이 지금 석 달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야. 전쟁이 석 달을 이어지니 집의 음서, 편지란 뜻이야. 집의 편지는 망금이 싸게 느껴진다. 오히려 망금이 싸게 느껴져. 머리가 허옇게 센 머리를 긁으니 또 짧아지니 다 비녀를 이기지 못할 듯 하구나. 머리가 하도 많이 빠져서 머리가 있어야지 그걸 비녀를 꽂는 거잖아. 근데 비녀가 이기지 못한대. 비녀의 무게를. 그건 뭐야? 그만큼 나는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 힘들어요. 요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옆에 날개 칸 보자.
갈래는 언해고 성격은 애상적이고 영탄적이야. 그 다음에 주제 전란의 비애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했습니다. 문제 풀어 주십시오. 요것도 지금 이제부터가 진짜다. 지금부터 한 100평 정도의 시조가 쫙 나옵니다. 다음 편부터. 오우 씨. 아, 요거 좀 아쉬운데 요거는 시건이 양쪽 다 들으라 그래야 되겠다. 이거 다음 주부터. 그러면 이거를 냅두고 남은 왜냐면 시조는 이게 워낙 짧잖아. 워낙 빠르게 끝나. 대신 한번 쭉 정리를 해놓고 보면 정말 나중에 도움이 많이 돼. 다음 주에는 2개 다 들으라 그래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남은 모의고사 풀이라는 거 어때요? 아, 모의고사를 풀이하자. 그것도 괜찮지. 그럴까? 네, 그래, 그럼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2시간에까지 끝내고 시조는 넘어가자. 오케이, 그것도 괜찮지. 근데 이게요 음.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그렇지. 표현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좀 공부하. 공심포는 그럼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카톡만? 아니 카톡도 없죠. 카톡이 없으면 그럼 그건 되는 거지. 그 뭐냐? 전화요? 아니, 문자. 네, 문자만. 문자하고 전화만 되는 거. 네, 카메라랑. 카메라. 맞아. 지금 우리 집도 딸내미가 그렇게 핸드폰 사달라고 졸르고 있거든. 근데 걔가 지금 쓰는 게 공심폰이야. 아니, 공심폰은 아니지. 카톡이 되고 인터넷이 되니까. 근데 싫다는 거야, 자기는. 엄마 아빠처럼 화면 큰 걸로 해달라는 거야. 초등학교 이제 6학년이거든. 근데 그걸 딱 주는 순간에는 공부는 끝날 것 같아. 그냥. 왜냐면 밥 먹을 때도 핸드폰 보면서 밥 먹고 가뜩이나 공부 안 하는데. 우리 착한 딸내미. 아유. 저도 핸드폰 진짜 하루에 12시간? 계속 붙들고 있잖아. 네. 요즘 평균이 2-3시간이라 그냥 그것도 많지. 네 메시지 이런 거. 메시지를 2시간씩 봐? 네. 뭐 외우냐 메시지를? 같이. 몇 초 이렇게 뜯 보면 끝나는 거지. 다 했니? 아니요. 공심폰은 카톡이 안 되는구나. 네. 다운 받았는데 안 열리면 또 어떡하냐. 이제 유석이가 해줄 거예요. 그럼 한글도 안 되는 거네. 한글을 보려면 또 뭔가 또. 근데 애들 PDF 다운 받아서 넣던데. 근데 저도 잘 몰라요. 그래. 저도 아이폰 좋아해서. 나도 좀 처음 써봐. 내가 원해서 쓰는 게 아니라 줘서. 천함이 좋아지고 쓰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보자. 1번에 55 봉화. 틀렸니? 몇 번? 1번, 2번. 자, 이 노래는 먼 경치에서 각자 온 경치로 야, 원경. 이건 얘기를 내가 안 해줬나? 한번 보자. 나라가 패망하니 간과 강만 있고 성안을 보니 풀과 나무만 무성하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원경과 근경이 시절을 감탄하니 꽃이, 여기서 봐봐. 나라가 패망하니 산과 강만 있고 성안을 보니까 풀과 나무만 무성하도다. 그럼 여기에서 원경, 근경이 나온다고 볼 수 있지. 원경, 근경. 1구가 원경이고 2구가 근경이에요. 1구가 원경이고 1구 처음만 나라가 패망하니 풀과 나무만 산과 강만 있고 이게 원경이고 나머지는 성안을 보니 풀과 나무만 깊었구나. 요게 근경이 되는 거지. 이거 어려운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노래는 현실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건 간접적이 맞아. 간접적이 맞아. 이건 X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X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봉화 됐지. 그 다음에 1번에 5, 2번에 3, 3번에 5, 4번에 4, 5. 보자. 다음 중 니은과 주객전도 표현이야. 그치? 주객전도 표현. 자, 4번 보자. 마음에 맺힌 시름 첩첩이 쌓여 있어. 진난이 한숨이여 진한이 눈물이라. 이건 없고 잡거니 밀거니 높은 산에 올라가니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여기도 없습니다. 그럼 1, 2, 3번 보자. 가다가 배부른 독에 설진강수는 뭐냐? 독한 술이야. 독한 술을 빚는구나. 조롱꽃 누룩이 매워서 잡으니 내 어찌한단 말인가. 잘 생각해봐. 술이 나를 잡는 거냐? 내가 술을 잡는 거냐? 내가 술을 잡는 거지. 그치? 이거 청산별곡 우리 했다. 가다가 배부른 독에 독한 술을 빚어라. 조롱꽃 누룩이 술 만드는 재료지. 누룩이 나를 잡으니 내 어찌한단 말인가. 내가 술을 잡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리고. 야, 부기 공명이 날거리는 거야? 내가 부기 공명을 거리는 거야? 내가 부기 공명을 거리는 거지. 근데 공명도 날거리고 부기도 날거린다라고 했으니까 주객전도 일어나는 거지. 그 다음에 명사길은 뭐냐면 명사, 깨끗할 명자에다가 모래사자야. 깨끗한 모래길에 익숙한 말이 술 취한 취선을 비스듬히 실어서. 자, 봐봐. 내가 말을 타는 거야. 말이 나를 태우는 거야. 내가 말을 타는 거. 그렇지. 이거 관동별곡이야. 너희 시험 범위에 들어갔던 거잖아. 그치? 말이 나를 타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타는 거지. 말이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관동별곡 요 1, 2, 3번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우리 5번. 5번에 2.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 해설을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잠깐만. 이거 아까 또 괜히 집어넣네. 시간이 되겠죠. 당연하지. 50분 남았는데. 네? 50분 남았어. 일찍 끝내시면 안 돼요? 일찍 끝내주면 지금 이걸 하면 안 되잖아. 지금 이걸 하면 일찍 끝날 수 있을까? 그럼 철학 빼고 하는 거 어때요? 아니야. 하는 김에 차례대로 같이 뭘 또. 아니 근데 일찍. 그럼 철학 하나 하자. 네, 좋습니다. 하나 좋아. 하나 해보자. 자, 몇 번부터 시작하는 거지? 요거 29번에 34번이지. 자, 한번 보자. 논리학은 논중에서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학문이다. 뭐래? 논제에서부터 논리학이라는 것은 논증에서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학문이래. 그 다음에 논리학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사람은 기원전 3세기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야. 그 다음에 그는 논증의 일반적인 원리를 연구함으로써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려고 했어. 자, 1달러는 뭐에 대한 얘기야? 논리학에 대한 얘기야.
됐지? 아, 논리학은 이런 거야. 그리고 누가 처음에 만들었고 원리는 뭐야. 요거 얘기했어. 그 다음 2달러. 전통 논리학은 뭐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언 문장으로 이루어진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논리학을 연구했대. 자, 전통 논리학은 뭘 중심으로 했대? 연역 논증을 중심으로 했대. 그 다음에 이러한 논리학을 뭐래? 전통 논리학이라고 한대. 그러면 이 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 전통 논리학에 대한 얘기야. 그 다음에 연역 논증은 뭐냐? 결론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결론이 이미 전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은 반드시 참이어야 돼. 왜? 전제에 결론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이될 수밖에 없지. 그치? 그 다음에 정언 문장이란 그럼 뭐냐?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중에서 주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다음에 네 가지 형식의 문장을 말한대. 모든 A는 B이다. 모든 A는 B가 아니다. 어떤 A는 B이다. 어떤 A는 B가 아니다. 요 네 가지 형식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단락은 뭐에 대한 얘기? 전통 논리학에 대한 얘기. 됐지? 그리고 여기엔 뭐가 있대? 정언 명제가 있대. 정언 명제는 네 가지 형식이 있대. 됐지? 그럼 3단락. 그렇다면 1은 연역 논증의 하나로 세 개의 정언 문장으로 구성된 정언 3단 논증의 예다. 자, 모든 아버지는 남자이다. 이게 전제 1이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아버지이다. 이게 전제 2야. 그러면 여기에서 중명사는 뭐니? 아버지지. 네. 중명사는 뭐냐? 전제 1과 전제 2의 양쪽 다 들어가 있는 애. 그러므로 어떤 사람, 이게 소명사 S야. 남자이다. 이게 대명사 P야. 그러면 봐봐. 자, 이렇게 되지. 중명사 M은 전제 1, 2에 다 나와. 그런데 골때리게도 결론에는 없어.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느냐? 결론의 주어는 얘는 뭐래? 그러니까 소명사 M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소명사 S는 이건 뭐야? 결론의 주어. 그 다음에 대명사 P는 뭐야? 결론의 서술어야. 이렇게 돼 있다. 그치? 요거. 그 다음에 이래서 결론의 주어가 되는 개념인 사람을 소명사 S라고 해. 그 다음에 결론의 서술어가 되는 개념인 남자를 대명사 P라고 해. 그 다음에 아버지같이 전제에만 있으면서 전제들을 엮어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을 중명사 P라고 해. 됐지? 그러면 만약 수로가 걷는다와 같이 동사인 경우에는 걷는 존재와 같은 명사로 만들 수가 있어. 그리고 대명사는 뭐야? 대명사 P야. 결론의 수로가 포함된 전제를 대전제라고 하고, 소명사 결론의 주어가 포함된 전제를 소전제라고 한대. 이를 이용하여 이를 형식화하면 2가 된대. 2는 뭐냐? 모든 M은 P야. 어떤 S는 M이야. 그러니까 M은 뭐가 돼? 양쪽 다 걸리는 중명사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러므로 어떤 S 소명사 X 결론의 주어는 P이다. 이거는 결론의 서술어 대명사 P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야. 됐지? 요 형식을 잘 알아둬. 그러면 너 몇 번 틀렸니? 네? 30번, 33번이요. 30번, 33번. 자, 그러면 니은의 사례. 아직 안 나왔네. 자, 그러면 A는 나왔나? 아이고, 이거 30번이면 이것도 안 나왔네. 자, 그럼 보자.
이제 사랄락 들어간다. 이제 뭐 한 절반 왔네. 정원 3단 논증에서 준명사 M, 다시 말해서 뭐야? 전제에서 양쪽에 다 있는 거. 얘는 전제들 사이에서 소명사 S와 대명사 P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맡는다. 만약 전제에 준명사 M이 없으면 소명사와 대명사를 연결시킬 수 없으므로 논증을 구성할 수가 없어. M이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지만 결론을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이에서 결론에 SP는 배열이 고정되어 있지만 전제의 M, 준명사와 대명사 P, 그 다음에 소명사 S는 배열이 자유롭기 때문에 MPS를 조합을 해서 정원 3단 논증의 4가지 유형을 만들 수가 있다. 아직 니은 안 나왔네. 이를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원 3단 논증의 제1격에서부터 제4격이라고 명명했다. 이와 같이 정원 문장을 대명사, 준명사, 소명사로 분석한 전통 논리학을 명사 단위의 논리학이라고 한다. 뭐래? 명사 단위의 논리학이라고 한대. 자, 이제 5단락 들어간다. 그런데 3은 정원 3단 논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원 3단 논증의 유형에서 벗어나 있다. 만약 비가 온다면 소풍은 취소된다. 근데 비가 온다. 그러므로 소풍은 취소됐다. 우리 아까 봤던 그 형태가 아니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 2에 모든 M은 P이다. 어떤 S는 M이다. 그러므로 어떤 S는 P다. 이 상황이 아닌 거지. 그치? 이거 바뀌었단 말이야. 그래서 전제 1은 비가 온다와 소풍은 취소된다의 두 문장을 결합한 것이다. 전제 1은 전제 1을 구성하고 있는 문장 중 하나이며 결론은 전제 1을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문장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정원 문장만을 대상으로 한 전통 논리학으로는 이 논증의 타당성은 분석할 수 없어. 왜? 아까 얘기했던 2번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까 2번 스타일이 뭐냐면 이거지. 이거. 모든 M은 P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전통 논리학은 M은 P이다. 그리고 S는 M이다. 그러니까 S는 P이다. 라는 이게 전통 논리학에 안 맞아. 전통 논리학에 안 맞아. 얘는 어떻게 되느냐? A 하면 뭐 B 한다. 근데 A 했다. 그러므로 B 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논리니까 이거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야 이건 문제가 되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전통 논리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20세기 독일의 논리학자 프레게는 소명사, 대명사, 중명사를 중심으로 논증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정원 3단 논증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그렇지. 여기 지금 한계가 있다 이거지. 명제를 단위로 논증을 분석하는 명제 논리학을 제안했어. 그러면 명제 논리학은 이걸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명제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다. 전통 논리학에서는 정원 문장을 명사 단위로 나뉘어서 분석했지만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제 자체를 논증의 기본으로 삼는다. 그리고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명제를 단순 명제라고 하고 P, Q, R 등의 기호로 표현하고 이게 너희들 수학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 그래서 단순 명제의 논리적 연결사인 or 또는 and 만약 뭐뭐이면 뭐뭐이다, 뭐뭐가 아니다 등을 사용하여 복합 명제를 만들었다. 가령 3의 전제 1은 비가 온다와 소풍을 취소한다 두 개의 단순 명제가 연결된 복합 명제로서 각각의 단순 명제는 P와 Q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단순 명제 P와 Q는 만약 뭐뭐이면 뭐뭐이다에 해당하는 논리적 연결사 화살표를 사용하여 P이면 Q와 같은 복합 명제로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3을 기호화하면 다음과 같다. 만약 P이면 Q이다, P이다, 그러므로 Q이다. 이런 표시가 된다는 거야. 3, 4.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원 문장에서 명사들 간의 관계에 의존하여 논증의 타당성을 설명하지만 명제 논리학에서는 명사들의 진리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해서 논중의 타당성을 평가해. 가령 P이거나 Q는 P와 Q 중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되지만 이거 수학에서 그대로야. P and Q는 P와 Q 모두 참일 때에만 참이 된다. 또한 P이면 Q는 P와 Q가 모두 참일 경우에는 참이지만 P가 참이고 Q가 거짓일 경우에는 거짓이다. 따라서 복합명제의 진리값은 단순명제의 진리값과 논리적 연결사에 의존한다. 4-는 전제 2가 전제 1의 선행 조건인 P를 긍정함으로써 결론인 Q가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논증인데 이러한 현식을 전건 긍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9달러. 길기도 해. 니은 나와. 이제 잠깐만. 이게 니은? 전건 긍정. 니은. 자, 전건 긍정은 뭐래 그러면? 선행 조건인 P를 긍정함으로써 결론 Q가 긍정되는 걸 전건 긍정이라고 해. 그러면 자, 니은의 사례로 적절한 건 뭐냐? 교실 청소가 끝나면 이게 P라고 봐. 집에 간다를 Q라고 봐. 그럼 교실 청소가 끝났네? P가 성립됐네? 그러니까 집에 간다 Q가 성립되는 거잖아. 저 2번이라 했거든요. 2번 보자. 만약 그것이 생명체라면 이게 P지. 네. 죽는다가 Q지. 네. 그러면 그것이 죽는다 이렇게 가면 안 되지. 그것이 생명체다 이렇게 가야지. 그래야 전건이 되는 거지. 그치? 전제가 긍정되어야지만 결과가 긍정되는 거니까. 1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자, 차가 달리지 않으면 이게 P지. 네. 멈춘다가 Q지. 네. 자, 차가 달린다 그랬지? 아니지. 나 P가 되는 거지. 그렇네. 뭐야. 너 수학 잘하는 거 맞아? 이건 국어잖아요. 야, 이건 수학, 야, 이게, 야. 수하 내용이요, 이건. 맞지? 이해 가지, 이제? 네, 자, 그럼 30번 보자. 그러니까, 이거는 나 그냥 쭉 읽기만 했어. 이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요? 정말 고등학교 3학년에 철학으로 넘어가잖아? 죽여버리고 싶어, 철학 만드는 새끼들. 왜? 이 새끼들이 조선으로 얘기하면 양반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의 양반들은 뭐 했니? 일 안 했어. 걔네들은 뭐만 해? 공부만 해. 근데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어떤 공부하니? 성리학을 하잖아. 성리학이 철학적 개념이잖아. 마찬가지 이 그리스 새끼들은 얘네들은 양반이니까 조선으로 얘기하면 양반이니까 일을 안 해. 그러니까 뭘 해? 철학만 하는 거야 이 새끼들이. 왜? 심심하거든. 걔네들은 운동도 안 해. 운동은 누가 해? 찌질한 애들이 해. 얘네들은 뭘 해? 그걸 가만히 앉아서 점잖게 구경만 하잖아. 맞잖아. 이러다 보니까 육체는 점점 메말라가는데 대가리만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이걸 왜 하고 있어? 자, 30번 보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냐 그랬거든. 자, 봐봐. 주어와 수로로 구성된 모든 문장은 정언 문장이다 라고 했거든. 맞지 않아요? 여기 앞에서 2달락 보면은 주어 아니다. 어디 나와 있었지? 세 번째 문장. 정언 문장이란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 중에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 중에서 이게 더 크네.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4가지 형태야. 그러면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모든 문장은 정언 문장이야? 아니지.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야. 어려워? 안 어려워 이 정도는. 몇 번? 근데 이거 찍었어요. 오케이. 자, 또 질문 있니? 아니요. 없어. 그 다음에 37번에서 42번. 자, 그래서 그만. 벌써 그만하자고? 정말? 너무 졸려서 안 들려요, 솔직히. 좋아? 근데 다 맞았는데. 37번부터. 다 맞았다고? 네. 37번부터 42번. 다 맞았어요. 다 맞았고, 그 다음에 고전 현대시. 근데 한번 틀렸네. 여기는 제가 별표 이게 세모 친 게 맞아요. 됐어 그러면? 네. 오케이. 그럼 오늘 여기까지. 저는
잘 못 잤어요.